네. 얼마 전 북한 귀순 병사 몸속에서 그 회충이 다량 발견이 돼서 또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회충은 참 그래도 좀 우리한테 익숙한 회충인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회충은 기생충의 왕이라고 예전에 불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기생충약도 회충약이라 부를 만큼 예전에 굉장히 많았는데요. 최근에 이 기사를 다 보셨을 겁니다. 아마 북한 귀순 병사를 수술하는 도중에 몸속에서 회충이 수백 마리가 나왔다는 이제 그런 보고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보다 그런 환경이 30년에서 50년 정도 뒤진 그런 북한에서는 아직도 회충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의 크기는 25cm 수컷일 경우고요. 암컷인 경우에는 30cm의 지렁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수컷은 생식기 보호를 위해서 끝부분을 이렇게 말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 수명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감염원은 회충에 묻은 이제 흙이나 야채 등에서 이제 감염이 됩니다. 특징은 기생충의 왕이라고 불리고요. 하루에 20만 개의 알을 낳는 다산의 기생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감염 증상은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 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충이 이렇게 입으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진단 방법은 대변 검사가 되겠고 치료는 회충약으로 알려진 알벤다졸을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장 내시경 중 우연히 발견한 회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얀 생물체, 지렁이 같은 네. 생물체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이라는 그 유명한 의학 저널지에 실린 그런 CT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이 환자의 위가 되겠고 위 안에 이런 작은 벌레들이 보일 것입니다. 심하게 되면 이렇게 위에도 감염을 일으켜서 네. 이렇게 위에 살 경우 우리가 구토를 하면서 회충이 입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회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회충과 함께 감염되기 쉬운 기생충이 있다고 합니다. 흙을 통해서 함께 감염이 된다는데 이게 회충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는 그런 기생충이 되겠습니다. 네. 편충이라고 하는 기생충이 되겠는데요. 네. 크기는 회충보다 훨씬 작습니다. 3에서 5cm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충은 머리가 채찍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수명은 3년 정도 되고 감염원은 역시 흙이나 야채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특징은 장내 기생충 숙주계에 의학적 피해를 가장 적게 주는 굉장히 이로운 기생충이 되겠는데요. 특히 돼지 편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크론시병이라는 그런 난치성 질환의 치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감염 증상은 무증상이 되겠고 진단 방법은 역시 대변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알벤다졸 회충약을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이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 아까 조금 전에 보신 회충보다는 크기가 굉장히 작은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 편충이 조금 이로운 기생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크론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 만성 염증성 장질환, 난치성 질환이 되겠는데요. 이 병은 면역계가 자신의 장벽을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자가 면역 질환이 되겠습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에 면역 세포라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것이 침입을 하면 그 세균들을 이렇게 죽이는 역할을 하는 백혈구, 적혈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포들이 이제 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할 일이 없어 있다가 자기 장을 공격하는 그런 질환이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 되겠고 네. 요즘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크론병 환자의 이 돼지 편충에 알을 넣어서 편충을 이렇게 증식시켜서 면역계가 이 편충을 공격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돼지 편충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아마 그 국외에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효과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정이 되었습니다. 네. 특히 이런 크론시병 말고도 아토피 피부염이나 천식 등
면역 시스템이 지나치게 반응하는 알레르기 질환의 치료에 기생충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편충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이건 좀 희망적이네요. 기왕이면 인간 몸에 기생해서 살 거면 이렇게 같이 상생하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번에 여쭤볼 거는 그 낚시하는 분들한테 참 위험한 그 기생충입니다. 간디스토마. 이름도 많이 들어봤고 실제로도 많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기생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디스토마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간흡충이 정확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위험도는 앞에서 보시던 기생충이랑 조금 다릅니다. 별이 4개 정도가 되고요. 이 위험도가 높은 이유는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게 됩니다. 주걱 모양이 되겠고 길이는 25mm, 너비는 4mm 정도 되는 약간 납작한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수명은 20년 이상이고요. 자, 감염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염원은 붕어, 잉어, 향어 등의 자연산 민물회를 먹었을 때 이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징은 꾸준한 감염률이 특징이고 맑은 물에서만 사는 쇠우렁이가 중간 숙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식 물고기에는 발견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감염 증상 또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복통, 식욕부진, 피로감, 황달 이런 것이 올 수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이 담도암의 유발 인자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담도암의 우리 일반적인 발생 위험을 보겠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몸에 가지고 있을 때 담도암의 발생 위험도는 2.6배가 되겠습니다. C형 간염에 감염되었을 때는 담도암의 위험도가 1.8배. 하지만 우리 간흡충, 간디스토마에 감염되었을 때는 담도암의 위험도가 4.8배나 증가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2009년에 제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그런 기생충이 되겠습니다. 예, 진단은 분변이나 담즙에서 충란을 발견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 담도암 수술 중에 충체를 발견하여 진단되기도 합니다. 예, 치료는 우리 디스토마 약으로 알려진 프라지칸텔을 복용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사진을 조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왼쪽 위에 이 담낭 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의 담낭을 이렇게 갈랐을 때 안쪽에 간흡충이 수십 마리가 관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한 번씩 시행할 수 있는 담도 내시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담도 쪽으로 접근해서 담석을 빼는 그런 내시경인데요. 자, 이 환자의 경우에도 담석을 빼려고 이렇게 빼는 과정에서 우연하게 이렇게 간흡충이 흘러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나온 간흡충 성충은 이런 모양으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간디스토마와 마찬가지로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또 다른 주의해야 될 기생충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질 혹은 간질충이라고 불리는 기생충이 되겠습니다. 예, 위험도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물론 좀 암과도 조금 관련이 있겠습니다. 예, 크기 형태는 3에서 4cm로 아까 간흡충보다는 조금 큰 것으로 되어 있고 앞부분이 삼각형으로 튀어나온 긴 나뭇잎 모양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수명은 9개월 정도 되고요. 사람이 감염되면 증상이 심해져서 그때까지 이제 못 견디게 되겠습니다. 예, 감염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네. 물냉이나 미나리가 주요 감염원이 되겠습니다. 네. 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 담도에 있을 때가 아니면 대변 검사로 알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초식 동물 주로 소의 기생충이고 여성에 주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크기가 비교적 큰 기생충이기 때문에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변 검사로는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약이 잘 안 들어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그런 기생충이 되겠습니다. 네. 주요 증상은 상복부 통증이 되겠고요. 자, 여기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라지칸텔이라는 우리 일반적으로 먹는 디스토마 약으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수술적 제거가 필요한 그런 기생충이 되겠습니다. 자, 요 영상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너무 놀라지는 마십시오. 그 간질충이 담도 내시경을 할 때 이 장 안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 이게 이제 간질충이 되겠고요. 예, 장 안으로 이 담도에 있다가 담도 내시경으로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이 실제로 나온 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크기가
꽤 큽니다. 네. 2에서 한 4cm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당간벽에서 채취한 간질 성충이 되겠고 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간흡충과는 모양은 비슷하지만 몸집이 더 큰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간흡충이나 간질충의 그런 연구를 오랫동안 해온 삼성 서울병원의 영성의학과 한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당간에 생기는 질환, 당간 결석과 당간암이 서양에 비해서 20배 정도로 굉장히 흔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간흡충, 간디스토마라는 기생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간흡충 말고도 간 속을 기어다니면서 당간암을 일으키는 기생충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질충과 이제 개회충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간질충에 더 주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간질충은 소의 간을 날로 섭취할 때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진 팀에서는 다른 감염병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다 뒤져서 바로 이 미나리가 문제라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미나리를 많이 재배하는 그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간질충이 있음을 이제 수차례 그 학회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요거 기전을 잠깐 보시면 간질충 알이 미나리에 붙어 있다가 사람의 입으로 들어오면 위에 소화의 알 껍데기가 녹습니다. 그래서 기생충 애벌레가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고 소장벽을 뚫고 간으로 옮겨서 이제 간에서 계속 서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런 기생충을 충분히 삶거나 익혀서 먹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감염원이 되는 미나리를 생식하는 그런 행위는 조금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걸 깨끗하게 씻어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것 좀 곤란합니까? 예, 깨끗하게 씻는 거로는 그 유충이 100% 제거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네. 반드시 데치거나 익혀서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생충 감염하면 또 면역력과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오랜 질환이 있으면 관리가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환자분 사례가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제가 사진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시경 사진이 되겠는데요. 아까 앞에서 보신 그런 내시경 사진과 조금 다른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뭐 조금만 이렇게 갖다 대도 피가 막 이렇게 잘 나는 이제 그런 소견을 보였고요. 네. 실제로 저도 내시경을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뭘까 하면서 조직 검사를 시행해 놓았습니다. 이 환자는 당뇨가 있는 그 환자였고요. 관절 스테로이드 주사를 장기적으로 맞으신 78세 정도 되는 여성이었습니다. 심한 명치 통증과 구토로 내원을 하셨고요. 잘 아시겠지만 관절 스테로이드 주사는 우리 몸에 면역력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이 굉장히 떨어진 그런 환자가 되겠고, 자, 이 사진만으로는 진단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시면 놀랍게도 이렇게 충이 이렇게 가로로 잘린 그런 모습이 되겠고, 충이 이렇게 세로로 잘린 기생충이 현미경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분선충이라는 기생충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직 검사는 이 슬라이드를 만들고 염색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3에서 5일 시간 동안 환자분은 점점점 더 나빠져서 인공호흡기를 장착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고 이 조직 슬라이드가 나오고 즉시 우리가 기생충 약을 투여하였지만 환자는 면역력이 받쳐주지 못해서 결국 이제 사망했던 그런 증례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좀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는 그런 환자가 되겠는데요. 네. 자, 분선충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별표를 표시를 해놓지만 정상 면역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아무 위험도 없는 그런 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을 때는 굉장히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기생충이 되겠습니다. 예, 크기는 한 2mm 정도로 되어서 현미경으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가 감염을 할 경우 수십 년을 살 수 있고 감염원은 흙이 되겠습니다. 자유생활과 기생생활을 모두 영위하는 그런 기생충이 되겠고 자가 감염이 가능해서 한 마리가 인체에 수십 년 살아남아 만성 감염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면역 기능이 정상일 때는 매우 착한 기생충이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기생충이 되겠습니다. 네. 자, 면역력 감염이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설사, 구토, 장궤양, 호흡기 증상,
예, 앞에서 말씀드린 환자도 결국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서 인공호흡기까지 장착을 하였고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진단 방법은 대변 검사나 가끔 위 조직 검사에서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면역력이 떨어진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정기적으로 구충약을 복용을 해주시는 게 이런 걸 보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간질, 간흡충, 또 방금 본 분선충까지 굉장히 위험한 것들인데 이렇게 생명에 위험이 되는 기생충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또 한 가지 기생충을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충이라는 기생충이 있습니다. 이 회충은 이제 개한테서 사는 그런 기생충이고 일반적인 접촉으로는 사람한테 옮겨 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의 배설물을 주로 소가 개의 배설물을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래서 소의 간에 살게 되고 그 간을 생식을 했을 때 사람에게도 감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방을 위해서는 첫 번째는 개의 배설물을 조금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생간 같은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개회충이 사람에게 감염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그런 기생충처럼 눈이나 이제 뇌로 이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기생충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기생충들이 많네요. 이렇게 기생충이 발견되면 특성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걸 치료하려면 어떻게 처방을 하시고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얘기해 주시죠. 예, 기생충의 표준 처방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조금 이제 요약하신다 생각하고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선충의 치료약은 알벤다졸이라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일명 회충약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자, 이 약제는 약국에 가면 쉽게 구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충의 종류가 있지만 치료는 다 거의 유사합니다. 알벤다졸을 다 복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치료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기생충이 또 쉽게 박멸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회충, 요충, 편충, 구충 다 알벤다졸을 복용하시면 되고 분선충의 경우에는 알벤다졸도 있지만 그 위에 다른 더 좋은 약제가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약을 조금 복용하셔야 되고요. 개회충의 경우에는 단순 경과 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심하게 되면 알벤다졸을 드시면 치료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흡충약이라고 불리는 일명 디스토마 약이라고 우리가 불리게 됩니다. 프라지칸텔이라는 약제가 있는데 자, 이 약제는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은 아닙니다.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간흡충, 폐흡충 등의 흡충 종류는 이 약으로 다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간질충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약제를 투여해야 되고 이런 치료에도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간질충이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 앞에서 보셨던 긴 모양의 조충은 이제 모두 프라지칸텔이라는 디스토마 약으로 다 박멸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는 원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질 아메바라든지 남불편모충, 질편모충 이런 것들은 우리 원충약으로 약이라고 불리는 메트로니다졸로 모두 박멸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아까 기생충 종류 중에서 좀 위험한 걸로 개회충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개회충보다 더 익숙한 게 이 심장 사상충일 겁니다. 뭐 약도 많이 맞추는데 그게 인간한테도 혹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요즘 그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 집이 많이 늘면서 이런 이제 애완동물과 관계된 그런 기생충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장 사상충이라는 그런 기생충이 되겠는데 근본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람에게 옮기는 옮지만 나쁜 영향은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사상충이라는 것은 이제 모기를 통해서 이제 옮기는 그런 기생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기를 통해서 이 심장 사상충이 있는 모기가 이제 개를 이렇게 물었을 때 개가 감염될 수 있고 개에게 감염되면 이런 심장 마비가 오는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생충이 되겠습니다. 사람에게도 감염이 가능합니다. 개를 물었던 모기가 이제 사람을 물게 되면 사람도 감염이 되는데 근데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사람은 심장 사상충이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몸에 들어와도 이제 금방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금방 없어져 버리는 게 특징이라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자, 기생충이 없어지면 알레르기 질환이나 면역 질환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기생충을 치료제로 활용하는 법을 연구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기생충이 기생이 아닌 공생이 되는 날 올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생충이 부정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알레르기 질환 같은 거는 이제 치료제로 굉장히 각광을 받을 날이 곧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실제로 이와 관련된 연구도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가 조금 기생충과 공생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기생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끝으로 이렇게 기생충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또 잘 공생할 수 있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생충 질환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생충이 일종인 말라리아가 현재 재유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샘선, 회 등 음식을 통하여 전파되는 기생충 질환이 꾸준하게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거주 외국인 그리고 해외여행을 나가는 내국인이 증가돼서 해외 유입 기생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완동물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애완동물에서 감염되는 인수 공통 감염증의 이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요즘에 면역 억제제 같은 거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면역 억제 환자가 많아지면서 과거에는 희귀했던 기생충 질환이 이제 드물지 않게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도 중요한데, 자, 유기농이라 그러죠. 유기 합성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농산물이 이제 선호되고 있어서 이로 인한 기생충 영역의 의료 환경이 급변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생충은 계속 증가할 것인가? 예, 저는 예라고 대답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의료진과 환자들이 기생충에 대해 관심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요즘은 예전처럼 기생충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생충에 대한 적절한 검진,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그리고 음식물을 통한 해외 유입 기생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전국 역학 통계 자료에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기생충이 다시 만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생충 질환은 희귀 질환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염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의료진과 환자는 기생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및 대처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치료를 요약해 드리면 일명 회충약으로 불리는 알벤다졸, 그리고 디스토마 약으로 불리는 프라지칸텔, 그리고 원충약으로 불리는 메트로니다졸, 이 세 가지 약제로 대부분의 기생충을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작년이죠. 2018년 7월에 세계 기생충 학자들이 대구에 모였었습니다. 기생충 질병 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약제 개발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오갔다 그럽니다. 네, 기생충 하면은 그동안 더럽고 징그럽고 위험하고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만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개발을 통해서 좀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연구 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기생충을 마음대로 다뤄서는 안 되겠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잘 익혀두시면 그리고 기생충과 거리를 많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소화기내과 이주엽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